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 후보자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여곡절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혹들 가운데 이 부분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부정 입학 논란과 관련해서 질타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그리고 전형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2010년도에 그런데 사후적으로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말을 바꾼 게 이거 거짓 해명을 했던 게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네. 그 의혹의 사실 근거는 2010년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연세대에 입학을 할 땐 그 해당 전형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해운 후보자의 말을 들으면 이 형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17년 전의 일이고 해서 첫째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왔는지 둘째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왔는지 다소 혼란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해명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미 정정 자료도 의원분들께 배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속이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이게 특혜 아니냐. 아버지도 그 당시에 연대 재직 중이었고 네. 할아버지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기여로 입학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아버지께서도 정치인이셨던 거 아닙니까? 다만 공직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공직 생활을 할 때에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장을 수여받은 적이 있고 이게 해당 전형에서 이 대학이 설계를 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어떤 문제 없이 입학을 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 나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정 입학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이 1도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님이 가족 중에 올림픽 금메달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국위선양 그 입학자라고 하면은 지금 네. 규정상 학문, 예술, 과학기술 분야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탁월한 업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사람, 말 그대로 BTS 아니면 뭐 최근에 있었던 뭐 K-팝 디몬 헌터스 아니면은 이제 월드컵에 우승을 했든가 이 올림픽, 정도가 돼야 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해운 후보자님의 세 아들이 어떤 국위 선양을 했는가라고 봤더니만 직접 해는 건 아니고 네. 할아버지가 나라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훈장을 받았는 그 공로로서 손자가 정말 혜택을 받았다. 이게 바로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21세기 대명천지가 지금 중세 고려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해명조차도 이렇게 어영부영 대충 하다가 그것이 들통나니까 이제 말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헌법에 따라서 지금 그 장관을 해야 될 분이 헌법 11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 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고 더불어서 헌법 그 11조 3항에는 이런 같이 그 훈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혜택은 당대에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는 어떠한 혜택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칙은 다 어디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해명이 잘못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명을 한 것도 비춰봤을 때 과연 아드님이 정말 BTS급으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했는지 좀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정 입학 관련된 논란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요. 사실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바로 부정 청약 의혹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해운 후보자의 해명 듣고 오겠습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결혼한 장남을 미혼잔으로 포함시켜서 이 가점을 높여서 청약에 당첨됐다라는
관련된 부정청약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인 이후에 관계가 나빠져서 그리고 좀 갈라서 있는 상황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의혹이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였고 네. 부정으로 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남은 결혼식을 올린 상황이었고 혼인신고를 법적으로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본인의 동거 가족으로 이 삼형제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점을 네. 받았고 사실상 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이 전셋집을 얻어둔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 이 부분은 허위로 이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네. 오늘 이혜훈 후보자의 이야기는 혼인식까지 올렸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이 부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돼서 이 새로 얻은 전셋집에 같이 동거를 할 상황 자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제 그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이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추가 질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혜훈 후보자가 이 언급을 하면서 이게 자기 자식 문제지 않습니까? 그 네. 단순히 자식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그 같이 혼인을 한 인척관계의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개인 문제를 넘어서는 네.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제 눈물까지 흘렸기 때문에 완전 이것을 과장하거나 가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좀 남을 것 같고 이 해명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또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이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혼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속보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안에 예.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실제 국회의 어떤 질의 요청에 뭐라고 했냐. 국토부가 장남 위장 미혼 청약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부정청약의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소지가 있다. 예, 소지가 있다. 예. 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그 관련되는 그 담당 국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 이혼한 아들, 딸 같은 경우에라도 이혼한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부양 가족으로 넣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 결혼을 했지만 혼인관계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숨기고 이렇게 그 청약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유권 해석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와 거의 유사한 사건이 지난 2020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소가 돼서 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아들이 그 결혼한 아들이 그 자기 엄마 집에 그 전입 신고를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곧 높은 가점을 받아 가지고 당첨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주택법 위반 나아가 LH공사나 이런 그 시행사를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 업무방해 이것으로 해서 기소가 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를 선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형이 높은 케이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익이 적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은 케이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땠습니까? 지금 그 이혜훈 그 후보자가 강남에 정말 그 일반 분양을 지속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금 그 강남의 특정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평형으로 딱 8개 호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점들 있는 사람들하고 제일 마지막 8번째 턱걸이로 당첨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가점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뒤에 있던 분이 당첨이 됐겠죠. 그럼 뒤에 있던 분이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이걸 억울한 것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시행사와 이 그 계약을 그 어떻게 보면 허위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지금 있어야 될 것이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냐? 오히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든 어디든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은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실지 저는 단순히 예측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아들은 애지중지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이란 데 해서 할아버지 음서제로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거기다가 본인 아들은 셋이나 둘이나 가까이서 이른바 직직운적으로 해가지고 군 복무를 했는데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소라에 있었던 정말 어린 그런 그 국회 비서관한테는 갑질을 했던
이런 수없이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강행한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을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나 떨어진 그런 인사청문회인 것이고 그러한 추천이 아니었냐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이현 후보자가 답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방록 작성 논란, 보좌관 갑질, 의정 활동 미흡 등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12시간 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채택 여부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질타가 있기도 했고요. 야당 의원들은 일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 의혹이 진화된 부분도 있고 의혹의 여진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늘 청문회가 일단 끝나고 향후 여론의 향배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렵게 모셔온 분이라는 사실관계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20년 동안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에서 정치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무위원이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축적돼 왔던 그 부분을 내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5번 검증받고 공천 받으신 분입니다. 그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 도 저는 유권자들께서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문회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2번 이틀 하겠다고 그랬다가 하루도 못한다라고 했다가 그리고 어렵사리 열렸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검증을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고심이 상당히 깊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 후보자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흐름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지명 철회라든가 스스로 네. 어떻게 보면 사퇴하지 않고 지금 인사청문회까지 왔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렇게 딱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임명하려고 하는 의중이 읽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영린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나아가 아이들 자녀 입학 의혹, 더불어서 군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사실 지금 그 이혜훈 후보자가 후보로 올라온 이후에 각종 언론에 단독 특종 기사가 117개씩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도 만약에 임명이 된다 하면은 가장 억울할 사람이 강선우 초대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서관, 보좌관들에 대해서 갑질했던 의혹 단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줄이 사탕처럼 개인적인 치부, 개인적인 어떤 부동산, 특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은 그 다수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정권에서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제3연육교와 관련되는 그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부동산으로 해서 거의 30억 가까이 차익을 봤다는 것.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36억을 현금으로 그냥 다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거의 100억 가까이 사실상 로또도 대박 로또 터뜨린 이런 사람을 과연 기재부 장관으로 올리는 것이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서 올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뿐만 아니고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거꾸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국민의 밥상에 올렸다 했을 때에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는 불문가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상세히 깊이 보시고
지금까지 이것까지는 왔습니다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읍참마속에 결단을 하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이제 바꿔보도록 하죠. 조국 신당과 합당을 제안했던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당내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 강두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이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하면서까지 공동 기자회견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초선 의원 20여 명도 이 합당 추진이 중단돼야 된다라는 반대 성명을 냈거든요. 이런 그 민주당 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합당 제안이 전격적으로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이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날 긴급 최고위가 열려서 이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취합한 이후에 이 발표를 했는데 취합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기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주변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닙니다. 이제 합당을 사실상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이나 여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수기는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잘못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당원 113조에 기본적으로 이 얼마나 큰 정치적인 이슈입니까? 그래서 합당을 한다라는 것은 몇몇 정치인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결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당원대회를 열어야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의제를 좀 던진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원과 지도부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또 한 축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이 맞나? 그리고 뭐 혹시 대통령과의 교감이 없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새 최고위원의 이 말씀 중에서도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와의 어떤 조율은 없었던 거 아니냐? 근데 원칙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이건 당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조율을 하거나 교감을 하거나 이럴 사안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그러면 홍익표 신임 그 정무수석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정청래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네. 또 통합은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뿌리가 같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을 할 거라는 건 당원이든 지도부든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시점과 관련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의견이 더 수렴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 최근 지도부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바로 또 내용이 불거졌는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명청 전쟁이 정말 불붙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 명청 전쟁을 넘어서 정청래 당대표는 명청 교체기를 꿈꾸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당원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네. 당원 당규상 어떻게 보면 그 권리 당원 한 표나 대의원 당표나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절차 민주주의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무회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걸로 해서 탄핵까지 하고 깜빵에 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당 대표를 넘어서 당 총재 정청래 대표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주 지금 최고위원이라든가 그 외에 지금 그 당 최고위원 세 분도 오늘 대전에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회 참석을 거부를 했고 아예 국회에서 지금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청와대에 물어봤는데 청와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서 당대표 사퇴하라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상당수 지금 그 지지자들이 당대표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에서의 집회까지 한다는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어리둥절하다. 결론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과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같이 갈 경우에 선거 공조를 넘어서 이게 서로 이게 뭔가 삐그덕삐그덕 할 경우에는
그 가운데서 선거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선거 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아가 지금 최근에 있어서 장동혁 당대표가 이른바 쌍특검을 걸고 그 목숨을 건 지금 그 8일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단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 선택을 희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런 것도 오늘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 사과를 할 각오로 제안을 했다라고 했고요. 조국 대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썸을 타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결국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절차가 이루어질 것인가 결과는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대 목소리 그리고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합당 죄송합니다. 합당 자체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이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는 지민 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하고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경합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구도로 갔습니다만 지방선거는 만약에 공천을 하는 과정 중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그런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민주당으로 올 표가 분산될 가능성 여러 이런 상황들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 때와 구도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향후 언젠가는 합쳐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지방선거가 분기점으로 더 좋을 것인가 총선까지 기다릴 것인가 관련해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친명 친청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동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 권력인 대통령과 당의 권력인 당대표가 대립구도를 이제 세우는 것은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YS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해창 전 총재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구권력과 신권력이 다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 펼쳐지는 구도입니다. 지금 집권 초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운다라고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얻는 정치적 반사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세를 구축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갈 수 있는 길을 가겠다고 합당과 관련해서 세게 에드벌룬을 좀 띄운 그런 정치적인 함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이렇게 합당을 한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측하기에도 합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두 당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국민의힘보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으로 싸우는 지역에서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 후보를 낼 경우에는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고 네.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여론조사를 해도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한마디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단독으로 후보를 냈을 때 전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당이 합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거의 어떤 그 공천을 나눔으로써 상당 부분 윈윈 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이익 아니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보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조국 대표가 보는 것은 딱 그건 것이죠. 다만 그것은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눈인 것이지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재명 그 대통령의 의견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뭇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키를 당 사이에서 두 당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는 눈에 봐서는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다?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그거에 따라 그렇게 하십시오.
약간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은 급물살을 타겠지만 네. 이게 당권 투쟁으로서 봤을 때에 이른바 친명 그러니까 친문과 친청이 포위를 해서 친청을 이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 측을 포위하는 이런 당권 투쟁으로 갈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의사 결정의 카드는 민주당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하면 뭐 어제 세 가지 이슈가 동시에 나왔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 중단 그리고 앞서 나눴던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일단 한국갤럽이 지난 20일에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 대비해서 민주당은 2% 상승했고요. 국민의힘은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20일 어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모두 다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여론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다는 사실 자체를 저는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네. 명분이 있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통일교 특검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동대까지 투입을 해서 물론 초기에 수사가 더뎠던 거 아니냐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네. 상당한 속도를 내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진술들, 이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김건희 특검도 못하겠다고 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김병기, 강선우 특검을 하겠다는 게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그런데 여당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선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이었습니다. 그때 야당 인사들 어떻게 말씀 주셨습니까? 장동혁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안 될 거다. 민노총에 같이 휘둘리는 이런 진영에서는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을 거다. 아니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도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상법 개정 추가로 하고 다른 금융자산 활용도 그리고 이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도 이 그 금액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될 거다. 당신들은 못할 거다. 국민 이해에 반대되는 그런 반사 이익만을 얻는 정치를 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의원들, 정치인들 지금 어떤 입장인지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예, 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서 단식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고 여러 보수 인사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보수 결집 효과가 있는 것이냐랬는데 물론 이제 모두가 뭐 반영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적표는 그동안 활동했는 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 투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그 낮은 이런 그 나왔다고 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그 아주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근에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가? 결국 1980년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45년 만에 주식 그 주가 지표 5천 시대를 열면서 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내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효용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백약이 무허한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월, 2월, 3월, 4월, 한 5월 정도,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있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3개월이면 충분한 여론의 그 큰 흐름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실망만 할 것이 아니고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그에 대한 명분이 뭐였습니까? 통일교 특검,
그리고 민주당 동공천 뇌물특검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중도층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민주당이 정책이 갈 경우에는 그 여론의 지지는 어느 순간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너무 높은 여론에 취할 때는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은데 61%를 기록해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